지금까지 2번 사람을 삼킨 것은 밖에서 온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편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나라 안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예습 영상 마지막 편입니다.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1960년에 발표되었고 배경은 해방부터 정전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38선이 그어집니다. 두 개의 국가가 각각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섭니다. 이때부터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너는 어느 쪽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광장은 남과 북을 동시에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1950년대 남한에서 이런 소설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419가 표현의 공간을 잠깐 열었고 그 틈에서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품이 무엇을 말했는가만큼 언제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419가 없었다면 주인공 이명준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소설을 여는 열쇠는 두 단어입니다. 광장과 밀실입니다. 광장은 함께 살아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밀실은 혼자 있는 사적인 내면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삽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남한에는 밀실만 있고 광장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합니다. 함께 사는 문제를 논의할 광장은 부패했거나 비어 있습니다. 주인공 이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취조당하고 구타당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웁니다. 북한에는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구호를 외치는 회색의 광장입니다. 개인의 내면과 사랑은 사치이거나 위험입니다. 이명준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자기 자신으로 있을 방은 없었습니다.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명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월북한 뒤에는 신문기자가 되었다가 환멸을 느끼고 건설 노동을 자원합니다. 전쟁이 나자 인민군이 되고 결국 포로가 됩니다. 이영도, 이명준의 아버지입니다. 남로당 출신으로 월북해 북한의 고위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대남방송에 나온 것 때문에 남한의 남은 아들이 취조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아들의 신원이 되는 사회. 이것이 이 소설이 그리는 남한입니다. 윤혜, 남한에서 이명준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명준이 월북한 뒤 친구 태식과 결혼합니다. 은혜, 북한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국립극장 무용단의 발레리나였습니다. 명준이 건설 노동을 하다 다쳐 입원했을 때 간호봉사를 나와 처음 만납니다. 헤어졌다가 전쟁 중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간호장교였습니다. 동굴에서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폭격을 맞아 죽습니다. 회색의 광장에서 이명준이 가졌던 유일한 밀실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제 실제 역사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1953년 정전 뒤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스스로 갈 곳을 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중 남도 북도 택하지 않은 사람이 76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남단의 마드라스 항에 도착해 2년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50명, 아르헨티나의 11명, 인도의 15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명준은 소설 속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76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남한의 역사도 북한의 역사도 이들을 자기 이야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 서사에도 기록될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이 포로 심사 장면입니다. 심사관이 묻고 이명준이 답하고 심사관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문장은 최인훈이 쓴 문장이 아닙니다. 그 장면의 형식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방법만 흉내내어 새로 만든 문장입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될 때마다 이명준의 대답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남조선으로 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소. 친척도 있다고 들었소. 중립국. 북조선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소.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소. 중립국. 심사관은 서류를 뒤적였다. 그가 뒤적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이 사내를 다시 자기 쪽으로 데려올 말이었다. 그런 말은 서류에 없었다. 서류에는 2칸밖에 없었고 2칸은 다 쓸 곳이 정해져 있었다. 정말이오. 중립국. 심사관은 왜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을까요? 그의 서류에는 남과 북 2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립국이라는 대답은 대답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심사관은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서류를 성실하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실함이 폭력이 됩니다. 이명준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세 글자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남에서도 북에서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말씀드려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갈매기 2마리를 봅니다. 그리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살로 읽는 해석, 은혜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읽는 해석, 이념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읽는 해석. 어느 것이 맞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강에서 여러분이 근거를 들어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해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3편이 끝났습니다.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1636년 사람을 삼킨 것은 명분이었습니다. 화이론과 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30년대 사람을 삼킨 것은 자본이었습니다. 수탈과 투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50년대 사람을 삼킨 것은 이념이었습니다. 체제와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손상된 자리도 보겠습니다. 성밖의 온몸, 거래되는 여성의 삶, 소속을 잃은 개인. 이름은 3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8월 9일 특강의 질문입니다. 8월 9일에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은 6개의 질문을 3번 던집니다. 작품마다 6칸씩 모두 18칸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35분에 그 18칸을 엮어서 탐구보고서 한 편을 완성합니다. 새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쓴 것들 사이에서 관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3권을 읽지 않았습니다. 3권에 관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강이 끝나면 여러분의 보고서에는 그 어떤 서평에도 없던 문장이 하나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8월 9일에 만나겠습니다.